네,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드리는 오프닝 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요.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난주에 마감한 금요일장이죠. 미국의 주요 지수부터 한번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예상보다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고용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갖고 그 전체 이제 세계 지수가 전체적으로 다 이제 상승을 했고 특히 이제 S&P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이제 사상 최고를 기록을 했는데 보면 이제 아마존이랑 페이스북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준비한 표를 보면 전체가 다 금요일 저녁은 다 파란색이었는데요. 여기 보면 다 이제 5월달 같은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정반대 어떤 상황이 좀 나온 것 같고요. 고용 지표가 안 좋은 게 전체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긴축 완화가 좀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이렇게도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주간으로 봤을 때는 그게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썩 다 좋다고 볼 수는 없더라고요. 네. 주간으로 한번 보게 되면 주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섹터별로 그 차이가 좀 분명하게 되는데 예, 금융주가 실적이 좀 좋았고요. 헬스케어가 좋았고 그리고 이제 임의소비재나 산업재가 좀 좋았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이제 아마존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대로 탄소 배출권 판매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코인류의 가격이 하락한 부분 그리고 아직도 반도체 수급이 좀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의 악재가 좀 있어갖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간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가 좀 심했고요. 아마존도 그 가격이 많이 상승한 부분 그리고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 스플릿을 좀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좀 없고 또 아마존에서 제프 베조스가 하고 있는 블랙 오리진 같은 우주 사업이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좀 밀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외부적인 작은 이슈에 어떤 반응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상승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금요일장보다는 이제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주간 전체로 봤을 때는 예,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고용 얘기 잠깐 했는데 그 부분 좀 분석을 해주시죠. 일단 아무래도 미스매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 작년 1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1년 전에 비해서는 밑으로 마이너스가 막대가 정말 얼마나 많이 내려왔는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내려왔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예측은 이번에 비농업 부분 신규 일자리가 예측은 이제 97만 8천, 예, 8천 건이었는데 발표는 26만 6천 건밖에 안 돼갖고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상당히 호전됐지만 실제로는 그걸 맞추지 못한 부분이 좀 크고요.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도 많이 줄었다는 부분이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호전은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일부주 그러니까 몬태나주나 이런 데서는 연방 정부의 추가 실업수당을 받는 거를 갖다가 6월 달에 끝내겠다. 9월까지 안 가고 오히려 취업을 하면 축하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연방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주정부가 그렇게 바꿀 수가 있게 돼 있습니까, 미국은? 그거는 이제 지급 여력은 이제 주정부의 예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좀 보이지는데요. 그거는 취업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 나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독려적 정책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추가 실업수당이 지급되는 동안에는 일자리 찾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만큼 많지 않을 거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너무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소극적일 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이 딱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일하던 거는 엔터테인먼트 쪽인데 네. 사실 지금 실업수당 받는 걸로는 굉장히 빠듯한데 그렇죠. 당장 무슨 이 서비스 업종이나 접객업소에 가서 일을 하면 이것보다는 좀 많이 받지만 네. 이걸 받으면서 원래 일하는 데 가려고 기다리고 있다. 네네. 뭐 이런 식의 인터뷰들이 나오는 걸 보면 결국 이 추가 실업수당이 사람들이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뭐 특히 이제 어떤 그 생활의 산업이나 어떤 생활 구조, 문화적 특성상 미국은 그 대부분이 다 월세 문화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집세라든지 뭐 아니면 뭐 생활비 같은 것들은 다 주급으로 다 나가게끔 돼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지급하는 이 보조금, 뭐 1,400불 얼마 전에 지급하고 또 그 전에도 지급한 어떤 그런 그 보조금, 지원책 때문에 상당히 미국 역사상 국민들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현금 여유가 있었던 그렇죠. 적이 네. 없었을 텐데 이런 것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노동 현장으로 나가는 게 좀 망설여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 부분이 고용 지표에 좀 반영이 좀 된 것 같고요. 네. 지금 아까 보니까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네네.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주간 그래프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빨간불을 켜고 이제 네네. 하락하는 우리나라는 이제 컬러가 반대니까 이제 네네. 하락하는 걸 보여줬는데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파란불이었단 예, 말이에요. 예. 그 얘기면은 이제 아까 김기성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지표 때문이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해봐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실업률 좀 네. 전에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 또 그래프도 보여주시고 했는데 실업률 지표도 다시 네. 한번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예, 실업률 그래프도 보면 전반적으로 하락을 계속 하고 있는 추세였는데 네. 실업률 그래프가 이제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어느 정도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봤는데 이것이 멈춰졌습니다. 멈춰져 갖고 그냥 지금 이 수준 그 6%대 초반 수준에서 멈춰져 갖고 이것도 5%대로 내려올 거라고 봤는데 이것도 정체가 된 수준이 된 거죠.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러니까 일자리에 고용을 하겠다는 그 어떤 뭐 고용주들은 뭐 이제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 일자리 지원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그 이제 벽에 좀 부딪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 그 고용 보고서를 놓고 왜곡된 일회성 데이터다라는 예. 그런 지적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어찌 본다면은 이게 계절 조정에 따른 좀 숫자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준비한 1년간의 어떤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네네. 숫자가 얼마나 차이가 크게 나는지를 좀 아실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지금까지 예측치와 그 발표치가 보통 한 많이 차이가 나면 20% 정도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요. 지금 이번에는 이번 건이 이제 그 97만 8천이니까 거의 4분의 1, 예. 4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예, 4분의 1 거니까 이제 가장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도 가장 크게 차이가 났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건 딱 1년 전에 이제 마이너스 이 맨 밑에 있는 게 숫자가 너무 커갖고 네네. 800만 건, 예, 네. 마이너스 800만 건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250만으로 이제 일자리가 늘었다는 거. 이게 급격하게 반등하는 그 국면이 있었다는 그건데요. 네. 그 이후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이 그렇다는 거지. 이것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제 그 4월, 5월 달에 계절적 그런 요소가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가 그 성장주라든지 기술주보다는 가치주라든지 뭐 경기순환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대표님 네네.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뭐 지금도 아직은 그 상황이 유효하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완전히 갈아탄다기보다는 그 편입 비율을 좀 조정하실 때 보통 은행이나 산업주 뭐 이런 것들을 권해드리진 않는데요. 그리고 또 전에 이제 4월 달에 그 이제 서학개미들 한국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내용을 좀 분석해 봤을 때 거기에 몬트리올 뱅크를 제외하고 한국의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그것들 중에 이제 가치주는 하스브로 뭐 그런 장난감 만드는 회사 이런 것들을 네.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기술주나 아니면 뭐 3배짜리 ETF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거 말고는 이런 이제 가치주나 뭐 그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종목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섹터들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이 경기가 성장하면서 그리고 또 미국 정부에서 풀고 있는 어떤 재정 여력 때문에 그런 부분의 가능성은 좀 상당히 좀 있는 거죠. 지금도 편입 비율은 늘리고 좀 유지할 가능성 하셔야 될 필요가 비율을 좀 어느 정도로 밸런스를 맞추면 좋을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게 좀 자산을 어느 정도 형성을 부의 가치를 이제 자산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계신지에 따라서 또 좀 포트폴리오는 정말 다각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으로 뭐 학생분들이라든지 20, 30대 같은 경우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많은 규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게만 가지고 계셔도 뭐 1%만 돼도 사실은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네. 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경우로 말씀 좀 드리면 뭐 투자 기간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네. 투자 기간 연 단위로 그냥 보는 걸로 좋을 것 같아요. 뭐 1년으로 지금 본다 그러면 네. 뭐 현금은 항상 20% 정도를 보유하시는 게 이제 최소한 20% 정도의 네, 현금을 그렇죠. 보유하셔야 되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그리고 50에서 60%는 기술주 정도를 보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기술주라고 한다면 기술주인지 성장주인지 구분하기가 애매한 뭐 애플이나 뭐 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것들이 편입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아니면 뭐 산업주, 그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나머지 부분 뭐 한 30% 정도 편입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술주 중에서도 사실 그 구분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성장주이면서도 가치주고, 예,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러면서도- 테슬라도 있을 수 있고, 네네네. 뭐 있지 않습니까? 항공 관련주도 있을 수 있고. 네네. 그 배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그거는 개인 성향이 상당히 많이 좀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게 목표 수익률이 뭐 20%를 넘는다고 하시면 테슬라 쪽으로 가셔야 테슬라나 되고. 네, 그런 말씀하신 성장주를 그런 걸 좀 많이 넣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런 말씀하신 종목들은 좀 적게 넣어야 되겠죠. 네. 어느 쪽을 가든 애플은 꼭 끼워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 현금이 많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현금이 아주 많은 기업들, 그 기업 가치가 많고 현금이 많은 기업은 그 이전에 평가하는 것과 좀 다른 잣대를 가져야 되는데 예를 네. 들어서 뭐 누군가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 누군가 성공을 했는데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 장앵커님이 뭔가에 투자를 하셔서 성공을 하셨습니다. 이제 뭐 올해는 이제 재산이 이제 뭐 한 1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성공을 해갖고 한 2천억 정도 재산을 가졌으면 올해 장앵커님과 내년 재산 2천억 가진 장앵커님이 같은 사람은 아니겠죠. 예, 네. 예. 같은 일을 할 수 있지도 않으실 거고 다른 일을 하시게 될 것 같으니까 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업도 이게 뭐 100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와 200조, 300조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이제 다르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너무 확 와닿네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실업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 고용지표 실업률 지금 이제 그래프로도 표로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 관련해서 또 최근에 주요 인사분들이 좀 언급을 해주신 게 있다고 하던데 네네.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죠. 이게 이제 지금 단순히 한 개의 어떤 그 사건이나 한 개의 데이터만 봤을 때는 이게 그 흐름 전체를 좀 놓칠 수가 있어서 네. 예, 제가 이제 지금 한 열흘간에 있었던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근데 4월 28일 날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FOMC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용이 호전되고 있고 고용이 호전되고 있지만 금리 인상을 위한 시간은 좀 필요하다. 자산 매입 축소는 그리고 현재는 전혀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고 했는데 딱 그 다음 주에 바로 제니 옐런 그 재무장관이 경제가 과열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다소 상승할 필요가 좀 있고 지금 추가 지출할 계획은 이제 우리 그 미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좀 크진 않지만 이런 그 추가 지출은 금리 인상을 초래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리고 5월 6일 날 연준의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자산 가치가 지금 부풀려지고 있고 그리고 위험 자산 여기서는 이제 주식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주식 뭐 블록체인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위험 자산에 대한 접근은 좀 자제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얘기인데 이렇게만 보면 이제 시장이 굉장히 그 악재 같은 게 이제 먹구름이 좀 끼고 있는 것 같은데 5월 8일 날 다행히 노동통계에서 나온 자료에
비농업 부분 이제 직지에 훨씬 못 미치게 됐고 한 25%,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됐고 실업률도 5.8%까지 5%까지 내려갈 거라고 했는데 6%대를 유지했으니까 이게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언급을 뭐 좋게 얘기했다가 굉장히 경고를 했다가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월이 했던 얘기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긴축을 하게 된다면은 2013년의 예를 따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3년을 보면 테이퍼링 말이 나왔을 때 급락을 했었지 않습니까? 텐트럼이라고까지 얘기를 발작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할 만큼 했는데 지금도 근데 사실 테이퍼링을 얘기하고 테이퍼링이 들어가기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테이퍼링을 얘기를 한다 그래도 결국은 시작은 금년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이고, 예, 그렇죠. 뭐 이렇게 본다면은 아무래도 지난번에 한번 겪었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테이퍼링 얘기한다고 그때처럼 발작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지금은 테이퍼링 자체보다는 실질 금리가 얼마나 튀어오르냐가 그렇죠. 네. 더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이퍼링의 속도 그리고 테이퍼링 속도에 영향을 받은 그 시중금리의 영향, 이제 상승 속도 이게 더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2013년에 테이퍼링 언급했을 때 많이 떨어지고 네네. 막상 테이퍼링 시작할 때 주가 수준은 그때보다도 더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얘기한다고 네.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때처럼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는 분석이 있는데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주가가 하락하게 되니까 그때 판단을 시장에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 지나치게 과매도 국면이 들었다. 이게 공포에 질려서 네. 평가 이제 이제 자산의 내재 가치보다는 더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더 많은 너무 많이 팔았다 공포감에 그래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게 된 거죠.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그 명성을 잃게 된 분이 그 워렌 버핏 형님이 그때 많이 그 공포에 질려서 많이 내놨다가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인터뷰할 때마다 원론전 얘기를 되게 되셨죠. 네. 네. 저희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나만. 네. 그렇죠. 왜 중국 3대 통신사 미국에서 상장 폐지 네, 결정 났잖아요. 네. 그러면 상장 폐지가 되면 그 주식 갖고 있던 사람들은 주권을 찾아서 네. 중국 증시로 가야 되는 겁니까? 예, 그게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그 ADR이라고 네. 그러니까 본주는 예탁 증서. 예탁 증서 본주는 이제 중국에 있고 네. 그 본주는 중국에 있고 미국에 상장하기 위해서 그거를 담보로 미국에 이제 외국에 있는 증권이 중국에서 미국에서도 거래가 되게끔 이제 예탁 증서를 담았었는데 이제 그 같은 경우는 그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현실적으로 막혀 있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유예 기간을 줘서 원하는 경우 같은 경우 지금 확인을 보니까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요청을 하면 그걸 다 홍콩으로 이전을 시켜주는 증권사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거를 이제 유예 기간을 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3대 통신사들이 상장 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팔 게 아니고 그렇죠. 주가에 대한 어떤 전망이 있다면은 네네. 그 주권을 찾아서 홍콩 쪽으로 네. 옮길 수 있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홍콩에 그 상장된 이 3대 통신사 같은 경우는 남아자금이라고 하는 그 중국 본토에 있는 그 투자자들이 중국 본토의 투자보다는 이제 홍콩으로 내려와서 투자를 보통 하거든요. 그 자금이 이제 크기 때문에 이 3대 통신사는 이제 상장 비중이 뉴욕보다는 홍콩이 더 크기 때문에 네. 홍콩에 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이 3대 통신사 자체의 가격이 기본적인 어떤 가치가 하락하는 게 아니고 그 중국 본토에서 넘어오는 자금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상승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 주식을 사셨던 뭐 한국의 투자자라면 가지고 계셨다가 근데 그게 개인 투자가가 만약에 지금 내가 중국 3대 통신사의 주식을 미국 시장을 통해서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상장 폐지 결정이 나서 팔아버리고 돈으로 찾는 게 아니고 이 주권을 홍콩으로 옮기겠다 했을 때 내가 거래하는 증권사가 이 부분을 처리를 해줍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네. 그게 이제 보통 그 국내 증권사는 바로 미국 시장으로 통하는 게 아니고 국내 증권사가 미국 증권사를 통해서
다시 이제 증권거래소를 가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이제 이런 그 개인들에게도 그 유예 기간과 서비스를 해주게끔 그 특별한 사례를 좀 뒀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전문가 머린 78의 이민우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